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처음 치는 것 같아. 거예요. 처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힘들어. 노동 같아. 처음에는. 어렵죠 또. 근데 다카이치는 대학교 때 밴드에서 드럼을 쳤나 봐. 맞춰준 근데 거지. 막상 보면 되게 어색하고 좀 약간 과해. 막 두구두구두구 막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면 더 재밌을 텐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전 그 생각 나던데. 정상회교 때 원래 저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그 정상의 이미지 내지는 그 취향과 관련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상호간에 이제 저런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하는데 저건 이제 다카이치를 위해서 말하자면 만든 이벤트잖아요. 근데 우리 케이팝은 또 배경으로 깔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외교 현장이니까 그런 건데 다카이치 우리가 보면 좀 민망했잖아. 민망하더라니까요. 근데 예전에 윤석열이가 나가서 외교한다고 돌아다닐 때 보세요. 매일 술 처먹는 장면만 나와요. 네, 그건 맞아요. 그 선호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런 장면을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게 하는 건데 그걸 볼 때 상대 국민들 우리가 지금 다카이치를 보면서 민망해하듯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왔는데 뭘 술만 먹는 거야. 언론에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은 그거는 대부분 고가라서 그건 이제 국고로 귀속되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다자 외교하거나 이럴 때는 정상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작게 선물을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제 올 때 또 이제 작은 선물도 하고 왜냐면 가질 수 있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가서 화장품 선물을 그 정상 부인들한테 많이 했는데 다음에 회의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상들이 와가지고 그 와이프가 화장품 진짜 좋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주면 안 되냐고. 오, 진짜로? 그렇게 진짜로 얘기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대요. 아니 이러니까 이 지경까지 왔어요.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톡을 보낸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게 윤석열식 논리거든요. 내가 뭘 했냐, 잠깐 경고용 아니냐, 사람이 죽였냐, 이게 윤석열식 논리야.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은 범행을 해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 계엄과 관련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무위원이에요. 계엄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비상경 확대를 건의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전혀 저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또 계속했죠. 국회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윤석열 책상에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죠. 그런 쌩 거짓말을 한 게 이게 또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위치에서 했어야 할 것으로 헌법이 기대하고 있는 의무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계엄을 통해서 국가의 기능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고 그거 과정에서 한덕수하고 이제 웃으면서 몇 분 동안 오랫동안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종이 들고 하는 게 내란 주요임무 정사자의 형을 그 징역 5년 그거 똑같은 형으로 규정된 범죄가 형법에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살인죄가 똑같은 법정형이에요. 그게. 그래요. 네. 그러면 살인이 우리는 이제 똑같은 살인죄로만 그냥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급 살인, 2급 살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1급 살인은 뭐냐? 의도를 가지고 이걸 중요한 책무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상민이가 실수로 계엄에 가담한 거냐. 여러 행적을 볼 때 얘는 중앙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게 맞는 거냐. 이게 저는 정찰표 무슨 가격표 매기듯이 윤석열이가 제일 비싼 거니까 그부터 한 칸씩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강박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노상원이를 징역 30년 구형했단 말이에요. 노상원이하고 이상민이를 비교해 보면 노상원이는 그냥 민간인이야. 그렇습니다. 김용현이가 노상원이를 이용한 거고 어찌 보면 손잡고 김용현이 수하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민이는 김용현이하고 동급이에요. 그 김용현이가 더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서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면 이상민이도 최소한 징역 30년, 25년은 구형해야 했어야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한 역할을 보면.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쪽 변호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검사님들 내가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검찰청 폐지 그 북한 지령 받은 거예요? 맞아. 나 그거 뭔 소리라는 거야? 검찰 지령. 아무 말 대잔치를 진짜로. 마지막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자들은 계속 정치 선전향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결국 반사를 시켜서 윤석열이가 했던 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너무 딱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2리 때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는 지가 검찰총장일 때 주로 했던 수법이고 그렇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거를 지 입으로 지 말하는 자백하는 거고 정확해. 저기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헛웃음 웃는 거 이런 거는 지들끼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쇼하고 있네. 니네가 나를 사형시킬 수 있어. 이제 이런 거거든 말하자면. 어제는 구형이니까. 예, 그냥. 구형이니까. 그리고 사형 선고 뭐 하더라도 하지도 못할 거고 하더라도 내가 사형 당하나 보자. 나 어차피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히 단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조지호 김봉식일 것 같아. 구형 받고 나서. 그거 저기 이상민이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상민이 지시받아서 한 거 아니야? 네. 행안부 경찰 그러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20년 15년을 구형 받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고 나름 반성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하겠다. 이상민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네. 근데 이상민이가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한덕수도 징역 15년이고 그럼 그렇습니다. 김봉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병합돼 가지고 더 그렇게 됐나? 뭐 하여튼 네. 그 기준은 교수님 말씀처럼 특검의 고충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 좀 잘 안 맞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러네. 윤석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검찰만 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날 막았으면. 그렇지. 윤석열도 얘기했어요. 정무관. 한 명이라도 내가 솔직히 한 명이라도 막을 줄 알고 내가 선포했는데 안 막았잖아 너네가.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그 왜 안 막았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제일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수님 말씀처럼 한 명도 필요 없어. 한 놈만 있어도 돼. 한 놈. 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 소위 한국 사회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저게 지배 엘리트라고 지칭받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공포였을 거예요. 저 윤석열이한테 쌍욕 얻어먹기 싫고 이 상황에서 내가 계엄령을 이미 선포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지들의 젊은 시절을 반추해 보면 그럼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1번이고 맞아. 2번으로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서라도 그러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나는 여기서 관둘 것인가 생각한 사람 과연 있었을까? 그렇죠. 두 번째는 틀림없이 계산을 했을 거라고. 계엄령 되면 나는 무슨 자리를 받을까? 그다음에 누가 실세가 될 것 같아? 어디 붙어야 될까? 맞아요. 김용현일까? 여인영일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을 자들이에요, 저것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란 친위 쿠데타 성공했으면 저는 또 친위 쿠데타가 그건 친위가 아니지 실제 쿠데타가 또 발생했을 것 같아요. 반 쿠데타. 역사가 그런 거는 입증하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똑같은 수준의 자들이 저렇게 하면은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저 윤석열이를 놓고 저걸 두목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먹을 거냐, 김용현이가 먹을 거냐, 여인영이가 먹을 거냐, 노상원이가 먹을 거냐 서로 싸웠을 거라고요. 또. 네. 또 쿠데타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총리와 장관의 온도 차가 굉장히 뭔가 커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 네. 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순방 중이신데 저런 메시지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이 되게 중대하다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에서요? 예, 그리고 이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느낍니다. 네. 총리가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데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안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폐지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폐지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원칙이지.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따라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그리고 그동안에 수기를 총리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도 말씀했어요, 대통령이. 네. 그걸 지금 와가지고 또 수기하겠다. 누구랑 수기할 건데? 수기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 추진단에 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낸 의견도 아닌데 이렇게 발표해버렸더라. 그리고 사퇴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그 설명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정부 법안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명 중에 6명이 이제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는데 일단 반발 내용 잠깐 짧게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네, 서학 교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네. 앞으로 자문위가 보안 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필성 변호사도 지금 나온 안은 개혁 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영우 변호사가 생각보다 좀 발언이 세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세갖고. 제 옆에서 막 열기가 막 내가 굉장히 좀 다운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이 내용도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 거는 네. 검찰 출신들이 침대 축구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10월 달까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왜 빼고 했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더 걸리죠. 형사소송법을 빼놔야지. 침대 축구다.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쟁점을 던져놔야지 시간이 또 가죠. 이거를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침대 축구라면 침대 축구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게 지연되면은 바로 이제 선거 오잖아요. 예, 지방선거 6월에. 네,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당에서는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선거에 집중해야 돼요. 뭐 그건 맞겠죠. 그러면 국회 논의도 지연된다고요. 네. 그게 1차적인 목표고. 아니 그럼 검찰청 폐지법 이미 그거 다 의결까지 끝난 건데 네. 그 10월에 그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이거 시행해야 만약에 되죠. 정리 안 되면은 그 법도 이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돼도 상관없지. 검찰만 유지하면 되니까 이자들의 입장에서는 침대 축구가 성공하면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는 과거 정치 검찰의 수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 쟁점을 부각시켜 시끄럽게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선거 앞에마다 정치 검찰이 하던 수법이야 이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는 사실 검찰개혁이 쟁점이 되면 안 되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찰개혁이 쟁점이 되고 이런 애 저런 애 지금 법이 잘 됐네 잘못됐네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러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댓글이 안 좋아요. 아까 이제 우리 김병욱 비서관님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가 제가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22년 전이에요. 23년 전이에요. 네. 23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준동하는지.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 수법을 똑같이 쓰고 있고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발표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이들의 침대 축구 수법이 고스란히 또 먹히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냥 가잖아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수사할 수 있다 하면서 다시 또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보안 수사권을 그럼 다 할 수 있다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구성됐을 때부터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댓글에서도 의견이 막 분분하고 맞아요. 예, 시끄러워. 지난번에 연판장 돌리고 뭐라고 또 준동할 때 형사 포기했다고 검사들. 예. 그럴 때 과거에 보안 수사권 그래도 좀 남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당내에도 있고 당 바깥에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네. 혹은 민주당 소속원들 중에서. 근데 그렇게 준동하는 걸 보면서 이것들은 진짜 안 되겠다. 하나의 여지도 남기면 안 되겠다. 그거를 반드시 파고 들어와서 또 이용할 거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 얘기는 소멸된 걸로 믿었거든. 그 뒤로 또 슬며시 또 얘기하잖아.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공무원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그 은어가 몇 개 있는데 개인과 관련해서는 쪽팔림은 순간이고 자리는 영원하다. 아부가 능사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조직적으로 검찰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정권은 순간이고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단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누려왔던 지네들의 혜택과 기득권이 얼만큼인데 돈으로 따져도 이게 얼마인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네. 청, 뭐 예를 들어 뭐 경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중수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들의 이제 과잉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대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은 이들도 이제 견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잉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의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견제가 됩니다. 과잉 수사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어. 과잉 수사는 견제가 되고. 견제가 완전히 되지. 네. 자, 그런데 중수청과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 덮어주는 경우, 부실 수사. 네. 이거에 대한 견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스로 검찰이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견제를 보안 수사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 봉욱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는 어떤 제도로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보안 수사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전제로 했을 때에나 조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경이 완전히 따로 놀고 아 우리가 더 높은데 갖고 와봐 내가 검사할게 네. 이런 발상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었던 수사제도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 그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해왔던 그 나쁜 짓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자는 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죠. 공소청이 말아먹는 거는 저기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고요. 경찰이 말아먹는 거는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걸 보안 수사의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상호 감시 견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 네. 이거니와 첫 번째 장치고. 예, 또 하나 이게 기술적으로는 박은정 의원 얘기처럼 킥스를 처음부터 열어서 이거를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협조하고 협의하면서 가도록 하면 네. 거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확 줄어들죠. 뭐 그렇겠죠. 지금은 검찰 몰래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말아먹는 거는 우리가 가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건데 네. 경찰 몰래 할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아, 투명하게. 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수청하고 국수본이 장기적으로 결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밑에 있으니까 위험하네. 장관 이상민 같은 놈이 있으면 야 함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요하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 제도적으로 바뀌는 거는 중수청의 수사관은 파면시킬 수 있죠. 검사는 징계제도에 파면 자체가 없었잖아요. 탄핵을 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니까 징계제도로도 징계제도도 견제할 수 있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그간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나 나쁜 짓들 있잖아요. 그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거든. 권한이 있고. 근데 안 했거든요. 네. 쫄아가지고. 아, 그걸 해야 쫄아서? 됩니다. 예. 아. 감사원이 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람들이 그냥 김건희 가방 때문에 알게 됐지 잘 몰랐는데 맞아요. 권익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부패한 집단으로 따지면 검찰 능가할 데가 잘 없잖아. 네. 그런 권한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죠 이제. 중수청 자체에 또 뭐 심의기관 뭐 이런 걸 하는 그렇죠. 너무 안 그것도 되나요? 심의 참여로 감시기구를 계속 두도록 또 돼 있고. 감시기구도 또 예, 있고. 예. 네.